우리 헌법 103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헌법과 법률 다 어겼고요. 전 이제 양심에 묻고 싶어요. 어제도 재판사무국장이 나와가지고 이례적인 진행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따져 묻는데 어버버버 아무 말도 못합니다. 특검이 김건희하고 미래에셋 증권사 직원이 통화한 녹취를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거래 내역을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에게 매일같이 보고를 합니다. 네. 근데 나는 이거 왜 보고를 할까? 우리 최혁진 의원님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면전에서 맞서 싸우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네. 야, 나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분위기가 어때요 했는지, 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뭐 일단 그 식사를 할 거냐 말 거냐 법사위원들 논의가 있긴 있었는데 그 어쨌든 현장 국감을 가서 우리가 뭐 누굴 괴롭히러 간 건 아니니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강압적인 느낌을 만들지 마자.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테이블이 4개로 돼 있었어요. 네. 저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 테이블에 없었고 그 옆에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하는지 귀는 쫑긋 세우고 계속 그쪽을 주시하긴 했지만 뭐 네. 별다른 얘기는 없으시더라고요. 그래 거의 뭐 대체로 식사만 하시는 분위기였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 서영교 의원하고 저는 혹여라도 또 이 사람들이 식사 중에 우리가 국감에 참고할 만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좀 눈여겨봤는데 네.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네. 국감에 참고할 만한 이야기들도 곳곳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이 좀 의미가 있는 식사. 의미가 있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래요? 예. 네. 가끔 이렇게 또 이제 이 공직 사회에는 눈치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저희는 밥 먹으면서 웃으면서 미소를 만면에 깔고 입꼬리를 올리고 물어보면 술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미 있는 정보가 좀 있었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의미 있는 감사합니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예. 국감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신분이 노출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예. 근데 테이블이 나눠 있었으니까 이거 참 큰 문제네. 이게 제가 앉아 있던 테이블은 아닙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국감장을 참고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조희대 그 사법 쿠데타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7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언제 봤냐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입장도 제대로 되는 게 나오고 맞아요. 있지 않아요. 예.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예. 이 국감장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별로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네. 반드시 종이로 된 문서로만 법적 효력이 있다라는 것. 이번에 맞습니다. 전 처음 알았어요. 예. 그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PDF 파일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네. 사건 기록을 보는 것들이 이제 허용이 됐지만 네. 형사 사건은 법 개정이 됐지만 당시 5월에는 그렇죠.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원본 문서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국감장에서도 이래저래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전원 합의체를 전제하고 그러니까 네. 그 이전에 미리 재판관들한테 문서를 보라 그랬다는데 그 문서를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스캔 떠서 봤다는 거예요. 스캔 떠서. 네. 그러면 원본 파일을 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로그 기록을 그래서 우리가 로그 기록을 보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공직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과열된 공모 입찰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나중에 구설수에 오르거나 수용성 때문에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갑니다. 예를 들면 뭐 2달 이내 동안 공고한다면 2달 꽉 채우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한테 2주 전에 공문서를 그 심사 서류를 보내줘야 된다 그러면 시비가 붙을까 봐 메일 발송할 때 시간까지 똑같이 해서 보냅니다. 네. 그래야 반대할 사람 찬성할 사람들에 대해서 결론을 유도하려고 근데 지금 대법원은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해요. 저희가 확인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기록 문서를 보고 그 전에 논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편법이자 불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원본 문서 그 많은 건 언제 복사해서 줬냐? 네.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예. 지금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 대답을 네.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국감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상황 됐는데 결정적인 몇 가지는 확인한 거죠. 대단히 이례적으로 했다. 전원 합의체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1년에 24,000건 되는 대법원의 판결 중에서 전원 합의체를 그대로 한 게 몇 건 되냐 그러니까 20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0. 몇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거를 가지고 이 중차대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해버린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본 문서를 본 게 아니라 PDF 문서를 미리 뿌렸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걸 대법관들이 실제로 정말 똑같은 날 받아서 봤냐? 거기에 대해 답변 못해요. 답변을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현장 국감을 가서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었다. 네. 굉장히 이 판결 과정에 흠결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 네. 야, 이거 나 몰랐어요.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게 2025년 10월부터. 이번 달부터 10월부터 얼마 안 된 거네. 그러니까 예. 그 재판이 있었던 건 이제 5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4월 5월 그때 그 전에 접수가 됐고 그때는 법적 효력 자체가 없어서 그래 반드시 종이 문서를 네. 봐야 되는데 종이 문서를
복사했다는 사람이 지금 단 한 명도 그렇죠. 없고요. 복사한 걸 봤다는 사람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제가 현장 가서 그 대법원 고위 관계자들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 내용을 슬슬 물어보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사실 뭐 전자문서로 보는 거는 공식 효력이 없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들도 공식 효력이 없다라는 걸 알고서도 이 중차대한 사건을 그렇게 취급했다라고 하는 거를 네. 그대로 드러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감장에서 조이대를 감싸는 나경원을 우리 최혁진 의원님이 직격을 했거든요. 네,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이고 그런 의혹이 지난 파기환송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힘은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대한 정확한 국정감사에 임하지 않고 대법원을 비호하고 비위 의혹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는가? 저는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남편의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장으로서의 인사에서 대법원장이 도움을 달라고 지금 대법원 국감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재판은 파기환송되어서 서울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관여하겠다고요?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끝끝내 무죄 만들려고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하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켜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법관 인사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그런 사법부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딱 하나만 좀 짚고 여러분의 예. 의견을 좀 구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보수 농계 예. 그리고 많은 보수 언론에서 거의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민주당이 조이대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무죄를 받기 네. 위해서. 근데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지난 대선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피선거권 박탈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사건은 의미가 없어요.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와봐야 벌금 100만 원 나오는 예. 사건이야. 이건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5년 후에 이 재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100만 원 받으면 뭐해? 그거를 무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계속 다 얘기하는데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고 물어보고 했는데 네.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통상 모든 공직자들이 아까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다 거치고 그래야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 수용력이 높아지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눈에 띄도록 이례적으로 했냐. 네. 그랬더니 어쨌든 뭐 재판장이 그렇게 하자라고 전원 합의체로 처음부터 하자라고 얘기해서 네.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 재판장이 누굽니까?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국감장에서도 물어봤어요. 거기 이제 그 대법원의 고위 간부들한테 아니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례적으로 초 스피드로 초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 기관장이 찍어 누르는 경우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논란이 큰 사안은 다 절차를 지키려고 하는데 네. 대법원장이 찍어 눌렀냐? 가타부터 아무 말 안 하고 다 침묵. 네. 다 침묵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무죄 판결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 받아서 뭐해? 그러니까요. 전 국민이 나 관심을 갖는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절차적 흠결이 만들어질 만큼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자라고 한 건데 오늘 국민의힘 그 신동욱 의원 뭐 방송 나가가지고 우리가 재판 기록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야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방송 언론에 기자회견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이 어제 국감장에서 들었거든요. 재판 기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절차와 과정 로그 기록에 대해서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만 우린 확인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언론에 나가서 민주당과 우리가 재판 기록을 요구했다라는 식으로 재판 개입을 했다고 그런 말을 대놓고 하고 예. 더 놀라운 것은 조중동 같은 곳이 그거를 반론 보도나 이런 거 묻지도 않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도 없었어요. 그대로 가서 민주당이 재판 기록을 요구하는 뭐 만행을 저지른 것처럼 언론에 내버렸습니다. 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정정보도 바로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게 아까 저 인터뷰 저 지금 국정감사장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이게 왜 진행 중입니까? 진행이라는 건 지금 재판이 밟고 있어야 진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건은요 대통령 헌법 불소추 특권 때문에 네. 정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네. 걸 가지고 자꾸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맞아. 우리 헌법 103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헌법과 법률 다 어겼고요. 전 이제 양심에 묻고 싶어요. 어제도 재판사무국장이 나와가지고 이례적인 진행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따져 묻는데 어버버버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대답을 못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해서 심판하는데
윤석열이 편들어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네. 정치적 중립성 위반, 그러니까 독립을 주장할 자격 자체가 없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방송에서 제가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나경원 나가라고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대놓고 국감을 못하게 계속 반대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나경원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일어서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상임위원장에서 그래요? 아니 그 국회의원답게 하셔라. 왜 그래요? 나경원 뽑으라고 하고 앉아 계시냐.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 그래요? 난리 치는데 저는 그 남편이 지금 춘천지법 법원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걸 뿐이에요. 네. 혹시 이제 대법원장이 법원장들 인사권이 있거든요. 연말 되면은 좋은 자리 자기 남편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놓고 대법원을 비호하는 국민이 대법원을 국감하라 그랬는데 가서 대법원에 편이 돼가지고 그렇지. 국감을 못하게 막으니까. 네. 그게 이제 저는 어쨌든지간에 나경원이 나가야 그나마 법사위가 정상으로 조금씩 가지 않을까. 국민의 네.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슈를 좀 다른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슈를 여러분과 함께 빨리 다루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저한테 엄청 혼란스러운 이슈가 힘든 이슈입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예.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와, 이게 지금 저는 이 판단이 안 서거든요. 예. 여기 이제 다 똑똑하신 분들 계시니까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질문에 앞서서 지금까지 이 상황을 제가 짧게만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던 이문정 동부지검장 그리고 백혜령 경정 예. 기대가 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등을 표출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상황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직후 이제 지난 6월이었죠. 예. 6월에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을 주문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심우정의 대검이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합동 수사팀을 꾸려버립니다. 네네네. 그리고 동부지검에다가 설치를 하고 대검의 지휘를 받게끔 합니다. 예. 갑자기 음. 그리고 나서 이문정 검사가 동부지검장이 돼요. 예. 동부지검장이 되고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휘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철저하게 해라, 더 적극적으로 해라 지시를 하면서 백혜룡 경정의 파견도 지시를 하게 되죠. 예. 그런데 그때부터 이게 이제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문정 지검장은 백혜룡 경정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합동 수사팀에 들어올 수는 없고 예. 따로 수사팀을 만들어서 백혜룡과 관련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백혜룡 경정이 바로 불만을 표출을 합니다. 네.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은 핵심이 검찰에 대한 의혹이다. 이것은 아니 그런데 합동 수사팀에 의심스러운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예. 이건 불법단체다. 라면서 직격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수사팀원 5명을 갖고 수사하라는 것은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는 네. 불만을 토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백혜령 경정이 출근을 했거든요. 첫 출근입니다. 예. 출근을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혜령 경정의 첫 출근길 소감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 마약 게이트의 이해 당사자 아닙니다. 수사를 최초 시작했던 수사 책임자였고요. 수사 책임자가 수사를 하던 중에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시행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 책임자가 그럼 피해 당사자가 돼서 수사에서 배제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맞지 않는 얘기고요. 검찰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마약 게이트 외압 사건은 고위공직자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합수단은 계속 불법 단체라고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전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불법 단체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님 출근하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약 게이트 수사를 하던 중에 외압을 당했고 갖은 회의와 방해가 있었지만 신념이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직을 걸고 계속 주장해왔던 검찰은 수사의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부가 당시 관련돼 있다. 합수단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곳으로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를 했는데 예. 와 이거 진짜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보고 계신지. 어렵다, 이거. 네, 이거 어렵습니다. 일단 백혜룡 경정의 저 얘기는 틀렸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자, 뭐하고 비교를 하면 되냐면 네네. 우리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박정훈 대령이 외압을 받았잖아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자, 구조는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백혜령 경정이 외압을 받았다고 네.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음. 박정훈 대령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외압에 있어서 수사팀장을 할 수 있느냐? 음. 그건 아니죠. 음.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은 일종의 피해자 지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사건 기록을 원칙대로 경찰에 그 이관하기로 했는데 이걸 막았고 뭐 그리고 나서 직위 해제되고 계속 일련의 사건이 이제 항명으로 뭐 구속영장도 청구되고 했습니다만 백혜령 경정의 저런 논리라면 최상병 특검의 수사팀장이 박정훈 대령이 됐어야죠. 하지만 그건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수사관이나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시비가 걸리고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사건 관계자가 수사하면서 수집한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다 증거 능력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사팀에 합류하라는 얘기는 네. 앞단 부분 마약 밀수 부분과 관련해서 더 그때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외압을 받아서 수사가 중단되고 제대로 못했으니 예. 이 부분을 백혜령 경정이 수사는 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앞단 부분은 그러니까 수사 밀수 아니 그러니까 마약 밀수와 관련한 수사는 가능한데 그렇죠.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그거는 말씀이에요. 일종의 만약에 거기서 근데 그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분리가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마약 밀수한 사범에 대한 수사하고 이거는 정말 밀수를 실행한 사람들 그리고 밀수를 교사하거나 지시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고 네. 지금 외압과 관련해서는 뭐 실명이 드러난 거는 조 경무관이라든지 몇몇 사람이 뭐 네. 전화를 했다 뭐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는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외압과 관련된 수사는 마치 최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 부분에 있어서 박정훈 대령이 본인이 오케이, 수사를 알겠습니다. 직접 할 수 없는 거하고 네. 똑같은 논리예요. 알겠습니다. 말씀인지 네. 알겠네. 그런 의견 예. 경청했습니다. 저도 좀 살을 보태서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백경정의 말씀 중에 좀 너무 앞서 나간 게 있어요. 네. 그냥 불법 단체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불법 단체인지 여부는 수사로 결과로 말을 해야지 먼저 불법 단체라고 규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은 본인의 의혹 제기와 결과를 좀 혼동해서 좀 빠른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백혜룡 경정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경찰 공무원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지금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사팀 구성은 지휘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일반적인 지시를 했고 그 이후에는 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 수사팀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역할까지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월권의 소지가 있다 예. 이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결국 전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검찰과 경찰이 기싸움식으로 가가지고 본질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약 수사해야 되고 급하고요. 그게 가장 걱정되는 네, 그 거예요. 수사 제가. 외압도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밝혀야 네, 될 진실을 네. 밝혀야 그게 되는데 제일 걱정이야. 이게 지금 동부지검에 출근하면서 백혜룡 경정도 약간 폐업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문정 검사장도 이거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지금 특검도 그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40명의 검사들이 항명하면서 수사를 안 되게 만들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가슴이 녹아내리는 건데 그렇죠. 전 마약 이 세관 의혹 사건도 이렇게 똑같은 길을 걸어가서야 되겠느냐. 전 이거 공직자로서의 도리는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요. 예, 제가 조금 약간 다른 각도에서 네네네.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일단 뭐 이제 어쨌든 백혜령 경정이나 이문정 검사장이 대통령께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네. 인사명령을 한 분들인데 이렇게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SNS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중 앞에서 싸우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거는 사실은 그다지 적절치 않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백혜룡 경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통상 이제 공직자가 어떤 미션을 받잖아요. 어떤 일을 해라 그럴 때 상부에서 이 일을 진짜로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런저런 분위기 때문에 신용만 하라는 얘기인지를 네네.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뭐냐? 분명한 권한을 주는 거, 인력을 충분히 주는 거, 예산을 주고 하라는 얘기는 이건 진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제대로 안 준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대충 적당히 하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제 백혜룡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고 자기가 어쨌든 대통령께서 거기서 인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네. 가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왜 하루 태업했냐? 저도 알아보니까 통상 이제 이렇게 인사를 내더라도 인사 담당자가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며칠부터 출근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지금 현재 집에서 여기까지 출근하는 3시간 이상이 걸린대요. 네. 그러면 제가 며칠부터 출근하겠습니다. 사전에 숙소나 이런 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며칠부터 출근해라 그러고 딱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수사팀은 5명으로 구성하라 그랬는데 그 본인이 원래 마약 사건 수사할 때 한 5, 60명 됐다는 것 같아요. 5명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라는 얘기 자체도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했고 네. 또 하나는 합수단에 대해서 좀 과하게 얘기한 건 맞긴 한데 어쨌든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을 할 때 이 네. 마약 사건을 은폐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그 거기에 연루돼 있던 사람들이 합수단 구성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합수단의 지휘 체계 하에서는 정상적인 수사가 안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로 나눠놓고 보더라도 이 마약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은폐 축소까지는 수사할 수 있죠. 자기에 대한 외압 여부, 자기를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준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할 수 없더라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휘 체계 상부에 있는 사람이 은폐 축소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아. 그 지휘 체계 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 위에서 맡길 텐데. 그러면 그 윗선에 있는 사람들도 마약 사건 자체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거를 들여다보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 영장 청구권이든 뭐든 네. 이런 걸 분명하게 줄 테니까 뭐 상부 아래 아무것도 상관없이 사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전념해라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네. 그 지시하에 있으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국 성과도 못 내고 본인은 바깥에서 떠들기만 하다가 막상 기회를 줬더니 아무 실적도 못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저런 목소리를 냈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좀 이렇게 강도 조절은 본인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합수단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합수단을 개편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백혜령 경정이 수사팀을 할 때 실제로 충분한 수사가 가능한 정도의 수사 인력과 예산 등과 권한들을 보장을 해주고 네. 뭐 이문정 검사장이 중간중간에 뭐 있을 때 나한테만 직보하고 소신껏 하라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한 사람들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근데 그것이 사적 보복 여부가 있다라는 거는 이문정 검사장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적 감정으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좀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두 분이 오늘 안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겠죠. 근데 잘 저는 뭐 예. 여기 조금 이견이 있는 게 네. 만약에 우리 최혁진 의원님 말씀대로 백혜령 경정이 뭐 영장 청구권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이런 얘기로 가면은 전 이거 잘못된 방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소 분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합쳐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이런 논리로 들릴 수가 있어서 또 헌법 체계에도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저는 대전제가 일단은 잘못된 게 과거에 윤석열 정권에서 백혜령 경정이 고생하고 힘들었던 이유는 네. 지휘 라인이 다 윤석열 사단들이었기 때문에 그 외압이 발생했고 수사가 막혔던 건데 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또 그 위에 수뇌부가 저는 지금 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갔고 그 안에 있는 뭐 검사장급들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수사를 통해서 결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이미 수사 외압에 당사자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하게 되면 저는 그건 좀 수사 원칙에는 맞지 않는 그건 것 아니에요.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과방위에서 문 검사님이 네. 눈물을 흘리면서 예, 예. 정직하게 일하는 검사들이 이런 불이익 당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개선을 해달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불이익을 만들었던 어미준 검사가 아직도 검사 라인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건 사건이 다르잖아요. 예, 특검 어쨌든 다른 사건은 사건이지만 무슨 얘기냐면 네네. 윤정부 때 윤정부의 국정농단에 충실한 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직 다 우리가 청산이 안 아직 됐어요. 있다. 요소요소의 자리를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청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지휘라인이나 체계에서 일을 하게 되면 청산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호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지로 권한을 좀 부여를 하고 일을 하게 해줘야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거지. 네. 사실은 어쨌든 인천지검 당시에 심우정 인천지검장 밑에서 일했던 검사들이 영전이 돼서 대검 구석구석에서 있고 마약 사건 합수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네. 그 지휘 체계 하에서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른 각도로 좀 접근할 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지휘권은 대검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동부지검. 동부지검에 네, 있잖아요. 그렇죠. 이문정 검사장이 네, 지휘권을 맞습니다. 갖고 네. 있는 거고 네. 백혜령 경정이 아무리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해서 수사팀에 합류했더라도 네. 영장 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건 헌법 위반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예를 네. 드신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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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핵심은 아마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관심들이 지금 진짜 많잖아. 네. 근데 나는 진짜 혼란스럽고 핵심은 뭐냐? 이 본질이 이러다가 사라질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제가 좀 냉정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이문정 검사장의 팬클럽도 아니고 백혜령 경정의 팬클럽도 아닙니다. 예. 저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성과를 내는 것 이게 당연히 이거밖에 본질이죠. 없어요 저는 관심이. 본질이고 핵심. 예,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참 큰 난감합니다. 저는 하여간 똑같습니다. 인력, 권한, 예산 딱 주고 네. 수사 범위 딱 정해주고 그 협의해서 결정해가지고 진행하게 환경을 환경을 만들어주면 만들어주면 된다. 된다. 어려운 일 아니다. 모든 아. 공직사회가 다 공직사회 일 경험해 보신 분들은 특별한 역할을 맡을 땐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네. 백혜령 경정의 수사팀을 따로 빼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게 보시는 건데 뭐 따로 그 빼든-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로 빼든 어떻든지 간에 명확하게 윗선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는 네. 왜 그 개인에 대한 외압이 아니라 은폐 축소와 관련돼 있던 고위직까지를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식적으로 권한을 부여했으니까 소신껏 하라라고 얘기하고 인원이 얼마 필요하냐 물어보면 네. 저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 하려면 20명 필요합니다. 20명 다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게 이제 협의를 해서 네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고받고 사건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인력이 더 투입돼야 됩니다. 더 투입해주면 돼요. 네.
예. 그게 수사를 맡길 때 또는 모든 공직사에서 일을 맡길 때 통상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해주고 해버리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애매모호하고 예, 예. 이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알겠습니다. 성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야, 이 뭐 하나 쉬운 게 없어. 다 어려워, 다.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아이고. 네. 잠깐 뭐 쉬어가는 코너로 우리 검사님 나와 계시니까 검사는 한번 좀 짚고 가겠습니다. 또 바닥으로 가시겠네. 예. 아니 일단은 이번 국감장에 어제 이거 사실 하고 싶었는데 예, 예.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국감장에 법사위 국감장에 예. 그 박상용이가 또 나왔거든요. 아, 또? 근데 박상용이 진짜 너무 오만해. 진짜. 나는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박상용의 오만함을 보고 와서 김용남 검사 한번 제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박상용 검사 최근에 휴대폰 교체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혹시 차명폰이나 대포폰 등 다른 사람이 묻지 마시고요. 네, 지금 없습니다. 네, 재밌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권고하는데 당분간도 휴대폰 바꾸거나 특히 분실하지 마십시오. 답변하세요. 뭐 제 그럴 뭐 말씀을 드릴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장난하십니까? 라임 사건 슬쩍 터지자마자 그 검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동시에 휴대폰 다 분실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지 마시고 실실 웃으면서 답변하고 지금 제가 안 바꿨다고 답변 하지 태도가 이게 않았습니까? 뭡니까? 의원님. 들어가세요. 장관님, 저런 답변 태도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다 진짜. 어떻게 저럽니까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근데 질의 내용이 저게 다예요? 아니 뭐 한 부분만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네. 근데 이제 누가 질의를 해도 항상 저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뭐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하는 건 국민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웃긴 게 주진우 의원이 얘기할 때는 또 저렇게 안 해요. 네. 또 편향되게 맞아요. 태도가 달라요.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이에요. 굉장히 같은 공손한 자리에서. 태도로 막. 같은 네. 자리에서. 아 그래요? 예. 그럼 답변 태도가 문제가 있네 그럼 확실히. 왜 또 편들려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항상 저렇게 약간 건들건들되면 계속 건들건들 되던지. 아니 좀 전에 감사원 감사 이제 하는데도요 유병우 전 사무총장 있잖아요. 지금 네. 아직도 이사예요. 그 문제예요. 문제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 들으니까 신발을 벗고요 뒤에서 아. 신발을 벗고 이러고 있다가 증인 불러내니까 신발 주섬주섬 신고 와, 이러고 나와가지고 진짜. 딱 이런 눈을 부라리면서 아. 예. 그리고 아직 현직에 앉아 있어요.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진짜.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만 바뀌었지 지금 바뀐 게 없다니까요. 이 심각합니다 진짜. 박상용이 진짜. 왜 가져왔어? 아우 힘들어. 요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눈물 흘린 검사 이야기를 잠깐 좀 예. 해볼까 하는데 이거는 법사위 이슈가 아니라서 우리 의원님과 다루기는 좀 그런데 괜찮을까요? 예, 뭐 근데 이제 어차피 법사위에서도 증인으로 부른 예. 상황입니다. 대검 이렇게 할 때. 어미준하고 또 관련이 있으니까 예, 요까지만 관련이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그나마 이제 상식적인 한 부장 검사가 있었기에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예. 됐고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미준이 알지? 어미준이 사진 한번 올려줘. 어미준이는 진짜 이게 심각한 사람인데요. 어미준은 이제 핵심 증거 다 빼고 쿠팡을 무혐의 처분했죠. 예. 그런데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어미준 지청장 요자하고 그리고 요자 밑에 있는 김동희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에다가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이 어미준이를 감찰하는 게 아니라 부장검사를 감찰했어요. 네. 심각하죠. 바로 그나마 양심 있는 부장검사가 국감장에 나왔는데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시더라고요. 예. 네. 문지석 검사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 대표께서 쿠팡의 그 취업 규칙을 원상 복구 뒤늦게라도 한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이 사건이 근로자들이 몇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8명이 저희 사건에서 고소를 했고 그 중에 1명이 항고를 해서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저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참고인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지석 검사님, 경기 있는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어미준이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네. 진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미준은 네. 그냥 보안 수사를 가지고 장난질을 한 게 아니라 지가 증거 자체를 조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바로 구속시켜 버려야 됩니다. 아 진짜 이거 예. 심각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저도 말씀드리지만 좋은 공직자들이 아주 많아요. 국민들을 정말 섬기려고 하고 공공성을.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나쁜 놈들이 라인 타고 다 위로 가가지고 맞습니다. 이 공직 사회를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이번에 국감하는데 고위공직자들이 저한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민주당 편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요. 근데 정말 뭐 자기들이 너무 평생 하고 싶던 좋은 정책들을 해서 열심히 하면 저쪽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 탈탈 털어가지고 괴롭히고 옷 벗기고 막 장난이 아니었대요. 근데 왜 민주당은 집권하면 우리를 보호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나쁜 짓을 한 애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발 이번만큼은 네. 물론 우리 민주당 쪽은 인권을 중시하고 뭐 이런 정서가 있는 거를 자기들도 이해하지만 제발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애들은 단호하게 좀 쳐주고 네. 선량한 공직자들이 중심에 서서 일할 수 있게. 저희 그 검사 저 부장검사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겠어요. 저런 분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요. 거의 80-90%는 다 저런 마음으로 일을 해요. 그러나 소위 특수통이 돼가지고 정치검사 돼가지고 온갖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가는 그 인간들이 지금 검찰개혁 논의까지 나오게 만들어버린 거라서 네. 저는 요번에 이 문건사님이 저 눈물을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저걸 계기로 확실한 개혁을 해야 된다. 공직개혁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네. 어미준이는 뭐 여차저차해서 검찰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갈 수도 있겠지. 예. 나가면은 또 돈 잘 벌 거야 어미준이는. 그런데 이 문지석 검사는 예. 검찰 카르텔, 검찰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은 열애가 돼서 아마 앞으로 계속 힘들 겁니다. 매불쇼 나오면 됩니다. 아니 매부쇼가 뭐야? 진짜 나는 그게 너무 속상해. 아니, 그 문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정의로운 근데 검사가 그런 카르텔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뭐 윤석열 정부 때다 그러면 출세 가도를 달리는 어떤 그런 이너서클 같은 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뭐 전체 검사가 한 2,300명쯤 되는데 그 카르텔 내지는 이너서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그러니까 소수니까 이너서클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검찰 동우회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아니, 탄핵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개업 이후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지금 그 쿠팡 사건과 관련해서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망조가 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수사검사, 그러니까 주인검사하고 부장은 기소 의견이야. 네. 근데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네, 다를 수는 뭐 있겠죠. 결제 라인이 있는 거니까 검찰의 경우에는 주인검사부터 시작해서 지청장까지 결제 라인이 쭉 있으니까 네. 간혹 사건 처리하다 보면 이거는 법리적으로 내지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게 의견이 갈릴 수는 있어. 그럴 수 그러면 있겠죠. 네. 보통 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해서 공개적인 그 사건 기록을 놓고 토론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어느 한쪽이 설득을 해서 처리를 하지. 네. 중간 결재권자인 부장은 쏙 빼놓고 지청장이 주인검사 불러서 야 일로 와봐. 그래갖고 야, 가이드라인을 이건 딱 어떻게 하고 줬잖아요. 저건 어떻게 네. 하고 이래갖고 진짜로 그 사건이 처리되는 거는 완전히 망조가 된 망조 거예요. 들었어요. 그거는. 그리고 핵심 증거 이건 생각이 다른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소의 핵심 증거 쏙 뺐잖아. 이거는 무슨 뭐 법리 해석이 다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쏙 뺐다고. 이 어미준이는 모르긴 해도 뭔가 윗선에 결탁이 돼가지고 어떠한 오다를 받고 그 오다를 시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있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핵심 증거를 쏙 뺍니까? 그 박상영이도 아까 저런 태도 나오는 거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뒷배들이. 네. 니들이 나를 아무리 건드려도 나는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예. 조금만 취하면 니들 곤란해질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쿠팡의 변호를 김현장 변호사가 맡았는데 김동희 차장검사랑 또 친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수수색 정보가 다 유출됐어 또. 엉망도 이런 엉망이었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니까 어미준이. 그러니까 김동희 차장검사는 쿠팡 측 변호사하고 좀 친분이 있었고 네. 어미준 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쿠팡 측 관계자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뭔가 오더가 왔다면 왔을 가능성이 있는 이게 거죠. 굉장히 심각하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미준 전 지청장에서 끝나는 사건도 아니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제도 개혁도 우리가 신경은 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인적 청산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과거에도 하나회를 YS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그냥 다 별 40개를 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사단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사람들은 지금 뭐 어미준 광주고검에 있다고 아까 자막에 나오는데 저 광주고검에 있어서 안 될 자죠. 네. 빨리 옷을 벗기고 저런 사람은 수사를 통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저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인적 청산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최혁진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 혹시 뭐 못다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먼저 국감장 가서요. 다시 네. 잠시 콧불소로 변신했다가 예. 끝나면 다시 소프트 아이스크림으로 네. 이렇게. 오늘 사실 의원님이 네. 식사 시간을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신가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밥을 주시지는 않으면서. 밥을 어떻게 줘요? 저희는 또 뇌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혁진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국감 이슈를 좀 다뤄봤는데 네. 다룬 김에 국감 이슈 하나 좀 더 다뤄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출신은 오늘 내 눈에 띄지 말라고 미리 좀 사전 경고를 해라. 국민의힘 출신들 내 눈에 오늘 안 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최악의 정치인은 끝도 없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네. 대구 북구 갑의 우재준 의원을 만나볼까 뭐 하는데 했어요? 이자는 심지어 국민의힘의 청년 최고위원이야. 네. 이 우재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우재준을 저질 폐륜 정치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저질 수준 떨어지는 행태부터 볼까 하는데요. 그 귀한 국정감사장에서 네. 어떤 짓을 했는지 저질스러운 정치 행태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이동호 씨 알고 있습니까? 이동호 씨가 누구죠? 예, 이재명 대통령님의 아드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얼마 전에 결혼하셨죠? 네. 그때 참석을 하셨죠? 네. 참석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축의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았는데 축의금을 낼 수 있는 장소도 안 보이던데요. 그래서 축하는 하러 갔습니다만 축의금은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축의금 하지 않았습니까? 당황해. 네. 결혼식에 갔는데 별도로 축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계속 물어봐. 해야 되는데. 그때 축의금을 거절한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별도의 축의금을 내지 말라는 말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축의금을 받았을지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축의 안 하셨습니까? 네. 이거 예전이지? 네, 제가 이거 예전. 하나 실수한 게 있는데 예. 7월 영상, 예. 7월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영상이고. 당시에. 자, 그리고 이번 이제 국감장으로 예. 가겠습니다. 이 폐륜적인 모습 갑니다. 폐륜적인 모습. 네네. 2024년 6월에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성에 있는. 예. 그래서 23분이 사망하는 맞습니다. 참사가 발생을 한 거죠. 예. 당시 이제 공장 내 비상구 안전시설 관리가 완전히 네. 엉망이었던 거야. 네네. 그런 이제 사실상 인재였던 겁니다. 사실상 인재. 그래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박순관 대표에게 법원은 15년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우재준은요. 사망한 23분의 노동자와 유가족보다는 네. 15년형을 살게 된 대표를 걱정합니다. 안 믿기죠? 말이 안 되죠.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리셀 그 배터리 공장 그분 1심에서 얼마 받은지 아십니까, 형량을? 15년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약하다고. 징역 15년 받았죠. 네네. 징역 15년이면 폐가망신 아닙니까? 사람 목숨이 23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과실치사지 않습니까? 과실치사. 업무상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지만 과실치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간첩 혐의보다 높게 받았어요. 간첩 혐의보다도 그게 지금 아리셀 이 업무상 과실치사가 높게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한 그 간첩 혐의보다 높게 받았다는 그 얘기는 어떤 사건이냐면요. 9월 25일에 대법원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그 민주노총 간부가 기소가 되거든요. 그때 그 간부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형을 확정을 합니다. 네. 그걸 아마 언급을 하면서 네. 이제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비교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이거는. 더더군다나 어제 국정감사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입니다. 갑자기 왜 이거 간첩 혐의 이걸 비교를 하면서 좀 이거는 선을 완전히 넘어선 거죠. 아까 최욱 씨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사건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고 그렇죠. 비상구 미설치, 무허가 파견업체 근로자 투입해서 발생한 사고잖아요. 2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를 나는 인재인데. 놀랐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앞단에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 아들 그 결혼식 축의금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저기 기사화가 한 번 됐었는데 네. 그 아들 이동호 씨가 자기가 결혼한다고 요새 왜 온라인 청첩장 많이 네, 돌리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청첩장. 뭐 이렇게 톡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 거기에 축의금 그 계좌번호가 이제 이동호 씨 명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던 건 맞아요. 네. 온라인으로 돌리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뭐 자기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보낼 때 못 오면 나한테 뭐 축의금 보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새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럼요. 근데 누가 이게 근데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하는 결혼이라 문제거리가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사실은 대통령실에 이제 민정비서관실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모르고 있었지. 사실은 그 뭐 용산 대통령실하고 의논하고 이동호 씨가 자기 온라인 첩첩장을 만든 게 아니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갖고 바로 그 계좌를 폐쇄했어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결혼식장에 온 하객들한테는 축의금을 안 받았어. 그랬어요? 근데 그거 받으면 안 되나? 이거를 그 국회에서 문제 삼는 거는 약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알고도 음. 억지를 부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등에 문제될 일은 전혀 아니었어요. 아니 받았다고 해서 문제됩니까? 그렇지 사실은 축의금 뭐 아니 성인 아들인데 다 가정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동호 씨도 친구 결혼식 가서 많이 축의금 했을 그동안 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재준 의원 보면 좀 한심한 게 좀 아나요? 아니, 좀 모르죠. 아,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저분도 대구에서 아마 네. 발탁이 돼서 지금 공천 받았는데 그래요? 이제 한동훈계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 최고위원도 이번에 마스라살 됐고 했던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그 억가를 위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비웃음을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이 들고 저는 저 아리셀 화재 관련된 거는 진짜 아까 그 김영훈 그 노동부 장관의 표정을 보면 맞아. 어이가 없어서 표정이 굳잖아요. 맞아요. 아니 반응을 못 해요. 23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피해자 유족들은 저 형도 네. 약하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하고. 어떻게 저걸 간첩죄와 비교를 하면서 저렇게 두둔을 할 수가 와,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저는 진짜. 정말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전 한동훈 대표가 심어놓은 것 같아요. 자격이 나는 이건 없습니다.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깜짝 놀랐네. 네. 자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요. 바로 특검 얘기로 잠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됐죠. 예. 그런데 그 SBS 보도를 보니까 박성재를 이거 참 빨리 잡아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성재 SBS 보도. 네. 예. 그 특검팀이 대통령실 CCTV를 통해서요. 네. 지난해 내란이 발생한 12월 3일에 박성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네. 윤석열하고 무려 42분 정도 와. 함께 머문 사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2분 정도면 굉장히 오래 있었다는 거고요. 예. 그 자리에서 계엄 지시 서류라든가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장을 받은 사실도 특검팀이 파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으니까 법무부로 돌아와서 뭐 검사 파견이라든가 예.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 등을 좀 지시하지 않았겠느냐. 당연하죠. 요렇게 이제 특검팀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뭐 박정호 영장 전담 판사야 뭐 심각한 문제고. 네. 근데 내란 특검은 이거를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 CCTV는 갖고 있었잖아요. 네. 저는 내란 특검 아니 이제서야 이 난리 나니까 이거를 이제 안 것처럼 얘기하면서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되고 네. 이거를 토대로 재청구를 한다? 아 이거 나는 진짜 너무 불안한데.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을 다 믿을 수가 있을까? 갑자기 상복 그런 입었잖아 생각- 상복.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거를 이제 알았다고? CCTV가 있잖아. 그러네요 진짜. 네. 아니 이게 이제 보도가 된 거지 설마 내란 특검팀에서 이제 알았을까요? 아니, 근데 그건 이거를 아니겠지. 근거로 재청구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 저는 느낌을 네. 받았거든요. 보도를 보면. 네. 그러니까 영장 기각 사유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가 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맞습니다. 그 이유잖아요. 그거 네. 난 도저히 그거는 납득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심하잖아요. 아니 비상계엄의 위법성은 꼭 법무부 장관 아니더라도 다 알았다니까요. 일반적인 시민들도 다 알 네. 수 있었던 우리는 건데. 윤석열이랑 42분 대화를 안 나눴어도 윤석열이가 여기 딱 의자 이거 앉을 때부터 야 이거 완전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소유 사태도 없고.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네. 발령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12월 3일은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죠. 아니었으니까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건 법무부 장관 시기나 안 되는 사람도 다 알 수 있었던 알죠. 것이고. 네. 근데 법원에서 이 기각 사유를 적었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 특검이 이제 한 건 아니지만 이 영상을 보면 42분 동안이나 직무실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를 나누면서 박성재 장관이 불법 부당한 지시라는 거를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 윤석열의 네. 지시 사항이 그런 취지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나오는 거로 보여요. 근데 네. 일단 그러니까 영장 재청구를 하게 되면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박종호 판사 아닌 다른 영장 판사가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판단을 받아보는 건데 아니 그러긴 하지만 일단 영장 기각 사유는 0 이상해요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좀 이상한 거는 이거 42분 동안 머물렀다는 거를 일단 토대로 영장 재청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처음에 영장 청구를 할 때 이 부분은 물론 박정호 판사가 그럼에도 뭐 이런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도 박정호는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네. 문제가 심각하고 42분 동안 머물렀다는 거를 다시 이제 CCTV 영상을 가지고 다시 이제 이걸 가지고 재청구를 하겠다는 얘기는 처음에 영장 청구할 때 이걸 강조를 안 했다는 얘기. 저도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당연한 비상계엄의 불법성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근거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아니 그걸 당연한 특히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는 너무 거죠. 당연하니까. 근데 너무 이번에는 당연하니까. 영장이 기각이 나왔으니까 그 무협성 인식 다시.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보강을 하겠다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박정호 판사가 일단 아니, 문제지. 답을 정해놓고 지금 그거야 뭐. 했다는 네, 그거는 거고 네. 여기서 지금 박성재 재청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네. 반드시 특검도 명운을 걸고 영장 받아내야 되는 것이 네. 박성재가 안 뚫리면요 이거 신무정까지 못 갑니다 사실은. 그렇죠. 굉장한 네. 분수령이기 때문에 저 내란 특검이
진짜 검찰하고 국민의힘의 그 인사들 수사 못하면요 이거 의미가 사라져요. 예. 전 명운을 걸고 영장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다 의심하게 돼 자꾸.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다 이렇게 의심하고 어디 지금 기댈 데가 없거든요 제가. 내부쇼밖에 없어 지금. 아니 진짜 제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신뢰도는 올라가고 있죠. 오늘 마포경찰서 그 추석했다가 나올 수 있는 건 맞아요? 제가 무슨 뭐 못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대란을 일으켰어요 제가? 아니 모든 걸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뢰받는 지금 언론이. 아니 제가 무슨 뭐 대란을 오늘 일으켰냐고. 잠은 집에서 자는 거 맞아요? 아 제가 뭐 단전 단수를 지시했어요. 왜 그래 갑자기? 지금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어려운 고소를 당해. 예, 알겠습니다. 구독자 있으니까. 야, 이게 진짜 명운을 걸어야 돼.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박성재 구속 영장 기각은 내가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거는 그래도 우리 검사님도 이 문제가 있다고. 아니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도저히 기각 사유는 이걸 위법성의 인식을 문제 삼아서 기각한다. 차라리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러면 그냥 그건 그러려니 하겠어요. 뭘 그러려니 3,600명 그 문서 받은 거 삭제했는데 뭘 그러려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려니로 하면 안 되죠. 12월 6일에 휴대전화 바꿨는데 맨날 모아면 100건 양보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할 말 없을 때 흔히 기각 사유로 기재를 하는 거니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거는. 아니 지금 이것도 사법부가 뭐 심각해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서는 그런 사유로 기각한다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위법성의 인식을 문제 삼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다른 것들은 오늘도 또 다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김건희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김건희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김건희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어제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의 2차 공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또 아주 결정적인 녹취가 공개가 돼가지고 이게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비닐봉지 속 체육 봉지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체육 앵커가 봉지욱의 오프 더 레코드 구독자 빼라고 한번 빼라고 했죠. 네. 너무 건방 떨었죠. 수천 명이 빠졌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빠져요?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신호가 먹혀 빠져. 원래 구독보다 구독 취소가 더 더 힘든 힘든 일이야. 저 깜짝 놀랐는데 어제 보니까 뭐 내가 뺀다 했잖아.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갑질 네. 유튜브계에서 보면 매불쇼는 대기업이거든요. 네, 저 같은 영세업자의 구독자를 떼라고. 그리고 지금 33만 명을 돌파하려다가 수천 명이 빠져가지고 거저도 모자른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니 배민이랑 겪으면은 그게 갑질이죠. 배민이 요금 심하거든요. 아니, 어제 보니까 신뢰받는 언론인이신데 신뢰받는. 영세업자의 구독자를 뭐 돌아오라고 파견 구독자라고. 그걸 배민이랑 또 이걸 또 약탈적으로 또 이렇게 지금 내년 순위를 2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위권 안에 또 어려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3%는 응답자가 500명이면 6명 정도 얘기한 겁니다. 6명 중에 매불쇼 구독자 한두 명 더 있었으면 계산을 하셨네. 오늘 뒤에 마포서도 가야 되는데. 덧배. 주간식이라고. 네. 하여튼 심각합니다 지금 타격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30만 넘었잖아요. 우리 의원님은 얼마예요? 나는 30만 못 넘었어요. 지금 25만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깜짝 놀라서 어느 순간 보니까 30만이 넘었더라고요. 분명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근데 봐봐요. 인생이 참 묘한 게 네. 쉽게 얻은 것은 소중한 걸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봉지욱이 너무 쉽게 얻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 줄 모르니까 뭐 하는지 알아? 맨날 삼겹살 처먹고 옥수수 까먹고 소중한 줄 모르는 거야. 이게 무슨 컨텐츠야? 지가 그냥 공복에 밥 먹는 거지. 아니 그렇다고 무슨 삼겹살을 처먹는다 그래. 이야기를 먹방이니까. 뭘 시사먹방이야? 이야기 속에 먹는 게 있는 거지. 먹지만 중요한 얘기를 그렇지. 뭔 얘기했는데? 어디에서든 볼 수 없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했는데요? 90%가 체육 얘기던데. 이명수랑 같이 하다가 네. 8kg 쪘습니다 지금. 요게 산재야, 산재.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8kg 와가지고. 쪘어, 산재. 많이 아니 먹긴 했나 고지혈증. 걸어 들어올 때 보니까 체형이 비슷해졌더라고요. 불러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명수 기자하고 체형이 비슷해. 이명수 오히려 빠졌어요. 제가 같이 먹으니까 본인이 덜 먹잖아요. 양이 그래서, 줄니까. 네. 양이 줄었어. 아니 뭐 한때는 뭐 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들이라고 내가 막 그렇게 맞아요. 격수질해 줬는데 야 이번에 3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특종이 터질까 해서 봤는데 삼겹살 처먹. 삼겹살. 근데 그거 말씀드리면 내년 한 3, 4월 경에 이번에는 아예 그 컨텐츠 보도를 영화로 하자고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려고 컨텐츠 보도를 그러니까 극장에 걸려고 합니다. 네, 내년 4월쯤 네. 충격적인 내용의 그렇습니까? 다큐멘터리가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취재는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거 영화도 제작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만약에 제작비 마련이 되면 극장에 걸려고 합니다. 한 4, 5월쯤. 네. 또 내 도움 청하게.
아시면서 그래요. 뭐 미리 제출해. 이게 공익적인 컨텐츠인지 아닌지 뭐 미리 제출해. 근데 지금 사실관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맞으면 네, 이건, 대박이에요? 예, 엄청 맞으면 대박이다. 알겠습니다. 예. 자, 김건희의 2차 공판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특검이 김건희하고 미래에셋 증권사 직원이 통화 녹취를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거래 내역을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에게 매일같이 보고를 합니다. 아, 네. 근데 나는 이게 왜 보고를 할까? 이게 좀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내 주식 거래 그냥 내가 하면 내가 다 알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는 주가 조작범들에게 자신의 계좌를 맡겼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을 못하는 거야.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예. 그 통화 내용 중 일부 저희가 녹취록으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미래에셋 직원이 김건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수하게 다 팔았을 때 남은 돈이 25억 7,700만 원이다. 여기서 또 쉐어를 나누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건희가 거기서 내가 40%를 주기로 했다 일단. 그러니까 직원이 어휴 많이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가 6대 4로 나누기로 하면 저쪽에다가 얼마 주는 거냐 거의 2억 7천 줘야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나눠주는 거는 뭐 주가 조작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처분을 합니다. 처분은 이후에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작성한 김건희 엑셀 파일 알죠? 예. 그거를 받았나 봐요, 김건희가. 어허. 다 처분한 다음에 이게 제대로 이 정산이 됐는지 김건희 엑셀 파일을 김건희가 보면서 정산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장면인 것처럼 보이는 통화 녹취가 있거든요. 녹취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계좌의 잔고하고 수익금 계산이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요거를 이제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네. 미래에셋 직원이 14억 7,20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가 그걸 매각한 금액이 잔고가 14억 7,200 끝자리가 2799005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래에셋 직원이 거기 혹시 써져 있는 걸 한번 그러니까 김건희가 통하다가 답답했는지 네. 제가 지금 바로 팩스로 보내드릴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주가 조작범들이 갖고 있었던 김건희 엑셀 파일하고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네, 봉지욱 기자님. 근데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최초에 2019년에 뉴스타파에서 시민보 기자가 최초 보도를 했고 이후 이제 2021년 지난 20대 대선 때 최초 그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미래에셋 직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언제 나왔을까요? 검찰이 저걸 언제 확보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만약에 저게 저희 뉴스타파가 보기에는 그 시민보 기자 등 저희 보기에는 2021년 9월달에 증권사 5곳을 압수수색합니다. 예. 압수수색을 해요. 예. 압수수색을 해서 이미 저때 확보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본 이 그렇죠. 녹취록이요. 저 녹취록이 2021년 대선 기간에 세상에 알려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은 뭐 결과는 완전히 지금 바뀔 수 검찰은 있죠. 뭐라고 하냐면 예. 올해 4월에 서울 고검에서 재수사하잖아요. 재수사를 해서 저걸 발견했다. 그렇죠.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네. 검찰 수사 기록에 보면 2021년 9월에 이미 압수수색한 걸로 증거 목록에 있습니다. 저게 5개 증권사의 통화 녹취록, 그 매매 녹취 녹음 파일이 있고 그걸 이미 이제 녹취서로 녹음 파일을 가져오면 검찰은 그걸 무조건 녹취서로 만들어요. 그게 목록에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저걸 갖고 있다가 수사를 안 한 거죠. 수사를 안 하고 저거 빼고 예를 들면 좀 전에 나왔던 김건희 엑셀 파일 이런 것들은 법정 1, 2심 법정에서 나왔어요. 네. 변호사할 때. 네네.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거. 김건희가 저 엑셀 파일을 진짜 갖고 있었을까? 그렇지. 보고를 받았을까? 이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녹음 파일이 있었으면 그게 입증이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요. 근데 저거를 검찰이 이미 갖고 있다가 윤석열이가 파면되니까 서울고검이 갑자기 재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막 하는데 미래에셋의 저 녹음 파일이 어떻게 있다는 걸 알고 다시 압수수색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 말씀드릴까요? 검찰 안 돼. 2021년도 압수수색할 때 수사했던 검사, 네. 서울고검이 추가 압수수색했을 때 검사, 같은 검사.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저 사건 수사한 검사 설마 같은 검사예요. 진짜? 네. 1, 2, 3이 야 검사도 재밌나 봐. 야 놀랐어. 한문혁 부장검사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문혁 부장검사. 한문혁 부장검사가 그렇다면 내가 덮었어. 2021년에 내가 덮었던 걸 난 뭘 덮었는지 알잖아. 고검의 재수사팀에 들어가요. 이 검사가 동부지검에 있다가 승진도 했어. 원래 부부장이었다. 부장 승진해서 동부지검 부장검사하고 있다가 고검 재수사팀에 들어가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극적으로 저걸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 얘기하는 겁니다.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재명이 이기니까 극적으로 저게 찾아져. 찾아져. 참 진짜. 그 다음에 특검에 들어갔어 지금. 아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21년도에 이미 확보한 녹취 파일을 이른바 속된 표현으로 뭉갰어. 네. 뭉갰는데 이걸 덮어주기 위해서 고검에서 재수사하는 검사가 마치 그때 압수수색을 통해서 발견한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어준다고?
보통 관계가 아니면 그렇게 안 하거든. 그렇죠.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면 말이 되는 거지 그게. 왜냐면 본인이 뭉갠 걸 덮기 그렇죠. 위한 네. 작업이니까 그 정도의 수고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다른 검사라면 내가 왜 기록에 이미 첨부되어 있는 거를 모양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다시 나가서 네. 그 작업을 모양새를 왜 해줘? 만들어준다고? 그걸 왜 해줘? 그렇지. 그거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되지. 근데 같은 사람이라면 말이 되는 말이 거지. 되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 혐의는 증거가 완벽하게 나와서 이미 다. 이미 나왔었어. 이거는 사실 특검이 뭘 수사해야 되냐면 그때 누가 덮었어. 그렇지. 그거 신인규가 맨날 우리가 근데 얘기하는 지금 말이니까. 셀프 수사하고 있는 내가 나를 수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의 심각한 모순이에요. 지금.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방법이 어렵다 참 진짜. 아이고. 야 김건희 그러니까 무혐의 네. 처분할 때는 뺐다가 윤석열 파면되니까 다시 발견했어. 그럼 이 사람은 훈장 받는 거야. 그렇죠. 나 지금 수사 잘하는 특검에도 사람. 가 있어. 아니 틀렸어 이제 봉지욱 기자 때문에 걸렸어. 아니 근데 뭘 보면 받아요? 검찰에 이미 이제 압수를 하면 증거물이 있잖아요. 가져왔을 거 서버를 복사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복사해서 왔으면 그건 또 다 검찰에 있어요. 그러면 2021년 9월에 김건희 것만 쏙 빼고 뭐 권오수 등 다른 사람 녹음 파일만 가져와서 이게 얘기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법정에서도 뭐 제가 보니까 법정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어제도 특검에서 뭐라 그러냐면 HTS 네. 그러니까 폰으로 하는 거래. 예. 요거는 아니, 녹음 파일이 없을 것 같아서. HTS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 그러니까요. 이제 PC로 하는 거고 네. 모바일로 하는 건 사이버. MTS죠. 네. MTS. 하여튼 그걸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화 주문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혹시 몰라서 저희가 추가로 해보니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2021년 9월에 1차 압수수색 했을 때 권오수와 뭐 최은순 다 HTS였어요. 김건희만 HTS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거는 그렇다면 다 하고 김건희 거만 쏙 뺄 수 있을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어제 법정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정에서도. 왜냐면 판사가 물어봐요. 궁금하니까. 아니 김건희 거 이거 왜 이제 나온 거야? 물어봤어요. 물어봤죠. 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김건희는 HTS라서 최초에는 저희가 안 했어요. 아 안 그렇게 했어요. 얘기를 해요. 네, 안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재수사하면서 해보니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오. 그게 앞뒤가 안 맞고 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압수 목록에 증거 기록 목록에 미래에셋증권 통화 녹음 파일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열받어. 아니 이런 사실도 모르고 나는 야 그래도 이거 이번에 성과 냈다고 나는 좋다고 이거 기사 갖고 온 거고. 세탁기 돌아갔어. 아까 방송 전에 우리 또 검사님은 이렇게 보더니 역시 수사는 검사들이 잘해. 내가 언제 안 잡고 언제까지 내가 검사들한테 우리가 놀아놔야 되냐. 정말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번 특검에 너무 지금 아쉽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네. 내란 특검도 결국에는 검찰 라인을 수사하려고 특검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박성재한테 막힌 거고 김건희 특검도 아까 봉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덮은 검사들 수사하라고 사실 김건희 특검 한 건데 맞아요. 안 되고 있고 예. 최희병 특검도 그 수사 외압을 넣은 검찰 라인들 있잖아요. 맞아요. 공검찰이나 네. 국방부 라인 예. 거기를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특검이 이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좀 더 정말 가열차게 특검의 의미를 살려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태생적 한계가 있어. 특검에 다 검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그거 막 뭐라고 했더니 뭐 댓글뿐만 아니라 저렇게 양복 입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모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검사가 수사 제일 잘한다고. 좀 닥치라고 나한테 그래갖고 그때부터 닥쳤지. 욕은 욕대로 먹고. 아니 뭐 인재들이니까 수사는 잘하겠죠. 근데 수사를 잘하는 거를 넘어서 너무 이렇게 잘하다 보면 조작까지도 가고 덮어주기도 하고 기소도 뭐 혐의도 마음대로 골라서 쇼핑을 하고 뭐 이런 건데 김건희 특검의 검사 40명이 돌아가겠다고 항명했잖아요. 예, 예, 예. 항명했는데 대충 뭉개고 앉아 있으면서 태업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한 그중에 절반 이상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상 하명 수사라고 볼만한 그런 뭐 아이템들 그런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더라라고 하는 거고 안 그래도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저희 시민보 기자가 제일 잘 알아서 제가 오기 전에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그 40명 그 검사 네. 실명 네. 공개하는 리포트를 지금 편집하고 있대요. 와, 네, 진짜로? 오늘 공개를 하겠다고 하니까. 와. 아 오늘 공개합니까? 네, 오늘 아 그럼 저희가 또 내일 섭외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는 20명 이상이고 거기에는 저를 수사했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저를 수사했던 검사도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조금 그렇죠. 물론 그 검사가 똑똑하고 디지털 포렌식에 굉장히 인정받는 검사더라고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나와가지고 중앙일보에 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나왔던 검사인데 그런 똑똑한 검사가 야 기자들 잡아넣어 이 지시를 받고 제가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제가 물어봅니다. 이 검사는 조사가 다 끝나고 전 진술 거부를 한 4시간 동안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담을 하면서 물어봐요. 검사님. 네. 만약에 검사님이 진짜 공정하게 네. 판단을 하실 수 있다면 제가 윤석열 명예훼손 이 사건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검사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거는 제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양심은 있네. 네. 그 와중에 칭찬할 거리 찾는다. 그 와중에 칭찬할 거리 찾아요. 아니 아주 나쁜 사람 같으면 내라고 그러고 그거 저 뭐 이렇게 뒤로 숨겨놓거나 어디 서버가 오비전 놓으면 같은 검사. 내지 말라고 한 거 보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저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은 검찰이 조사를 안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사건 이런 거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냐 이거죠.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협조하고 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검사들이 대거 특검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씁쓸합니다. 참. 내가 그걸 지적했다가 꺼지라고 막 맞아. 댓글에서 맞아. 난리치고 저렇게 양복 입은 사람들이 그러면 야 누가 수사하냐고 맞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망신다. 그래갖고 나는 내가 진짜 무식한 놈이구나 해갖고 그 얘기는 내가 쏙 달았단 말이야. 예. 이제 봉지욱이 하니까 역시 봉지욱이라고. 에이 진짜 씨. 에이 진짜. 됐어. 아니 근데 특검에 파견을 할 때 법무부나 이쪽에서는 다 필터링하고 조사를 할 텐데 그걸 너무 좀 허술하게 뭐 긴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거 셀프 세탁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검사를 어떻게 특검팀 안에 에라이 자식아 내가 그때 처음에 그 얘기했는데 막 너도 나 뭐라고 하는 거야. 저도 오늘 알았으니까 오늘 지금 알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하면서 그러면 나한테. 예를 들면 이 사건만 그러냐? 남부지검 관본권 띠지 분실 그 검사들이 가 있어요. 특검에? 건진 수사하고 했던 그 검사들이 특검에 가 있어요. 명태균 게이트 때 윤석열, 김건희가 명태균과 나눈 SNS 수사 보고서까지 쫙 멋있게 만든 작년 11월 6일에 만들어 놓았던 검사들. 창원지검에. 예. 소환하자고 얘기 한번 못했던 검사들.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가 진척이 안 돼.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했던 사실상 이건 범죄인데 그걸 셀프로 드러내겠습니까? 이거 어떡하냐 근데. 내가 이 얘기 처음에 했는데 뭐 정권 들어선 지 얼마 됐다고 정권 흔드냐 그래. 아유 지금 뭐 봉지욱이 하니까 역시 참 기자라고. 근데 어떻게 4등했지? 진짜 또 어렵다. 좀 힘들다. 어려워. 진짜. 너무 어려워. 알겠습니다. 그래 또 알림 소리 하지 말고 또 힘내서 가야지. 예. 최욱 씨가 가져야 돼요. 최웅 너는 너 수사나 걱정해라. 진짜 여기 다 가져야 돼. 아니 내일 매불쇼는 최영진 앵커 단독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그걸 와? 내가 뭐 주가 조사했으면. 아니 왜? 아니 고소인이 세잖아. 고소인이 현역 국회의원인데. 아니 그러면 또 이제 그 고발 당합니다. 개혁신당에서 한 거예요. 고발. 고발을. 예. 그런 거 명의로 한 거예요? 요만한 거 갖고 또 그거 고소 고발 당하니까. 아니 아까 씨 같은 애. 저도 개혁신당에서 고소한 건으로 조사를 2번 받아요. 중부경찰서에서. 이준석이가 왜 본인이 안 할까요? 고소를. 뭐 개혁신당이 고발한 거잖아요. 예,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까. 고소를 하면 본인이 가서 고소인 조사 받아요. 당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아니 이거 말 나온 김에 꼭 뭐 내 이야기라서 그런 것보다도 사실 별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과도 하고 정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처벌 안 받겠다는 거 아니고 뭐 처벌할 것 같으면 해라. 근데 이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 변호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변호사야 뭐 시간 투입을 하고 이제 하는 거니까 문제야 근데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런 종류의 특히 사건 있잖아요. 네네. 무슨 정치적인 그 사안을 놓고 특히 명예훼손 뭐 이런 거로 고소 고발하는 거는 수사기관에서 각하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기계적으로 소환해서 피신 받고 뭐 다 한단 말이야. 이걸 굳이 할 필요 있냐? 사안이 명백한데 동영상에 다 나와 있고 발언 취지가 분명하고 왜 그런 발언이 이루어졌는지가 앞뒤가 연결이 되면 과감하게 소환 조사 없이 각하하는 거를 좀 적극 활용해야지. 그냥 이례적으로 다 불러 이런 거. 이게 기계적인 절차 때문에 악용이 되잖아요. 악용이 돼. 피해자가 생기고 공간 피해가 또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뭐 제 추측인데 내가 이제 이따 조사받는 입장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아마 이 수사기관에서 이게 정당에서 고발을 한 건이라 얘 한 번도 안 부르고 예를 들어서 털어주면은 뭔가 좀 말 나올 것 같고 부담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굳이 부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형적인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헌법적 관점에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정치, 언론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극대화해서 보장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갖다가 정당에서 고소고발 난무하게 해가지고 남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각하제도 정말 적극적으로 저는 도입해서 해야 이봐봐 현실 모르고 최욱이 네가 비싼 변호사를 썼겠지라고 하는데 제일 싼 변호사 로스쿨 이제 막 졸업해갖고 헌법 1조 외우고 있더라고. 이제 이거 외우고 있더라고.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이거 진짜 이 자식아. 뭘 제일 진짜 헌법 1조 제일 싼 변호사 했다고. 근데도 여러분 막상 여러분 일이 되잖아요. 그거 부담됩니다. 비용이 당연하죠. 만만치가 않아. 당연한 거. 비용이. 근데 예를 들어서 내일 또 해.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이 또 해. 그럼 또 해야 돼. 그렇지. 또 해. 또 돈이지 돈. 다 돈이고 시간이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이거 변호사들이 다 이거 자기 돈벌이니까 이게 쉬쉬한다고. 근데 그나마 이제 변호사 수임이 안 들어오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야. 그나마 오늘 그 경찰서 출석할 때 변호인이 같이 해서 입회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시간 동안은
옆에 앉아 있어야 되고 자기 시간을 다 뭐좀 까먹는 거니까 맞아, 당연히 들어가죠. 돈을 네. 비용을 받아야죠. 그래도 맞아요. 어지간한 아니, 변호사는 경찰 출석할 때 같이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대기업은 다르네요. 저는 개혁신당 고발 2번 저 해가지고 수사받는데 저 혼자 갔어요. 아니 근데 요즘에 많이 아니 봐요. 그 내 돈으로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대기업은 확실히 달라. 그 염세업자들은 이렇게 힘든데 구독자 빼라고 돌아오라고 뭐 파견 해제. 아니 근데 지금 고소를 당한 입장이니까 방어를 받아야 네, 되고. 이러다 30만 깨진다. 내가 보기에. 명예훼손 한 말씀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본인이 직접 고소하게끔 친고죄로 바꿔야 됩니다. 맞아. 제3자가 할 수 있으니까 예. 이준석이가 안 하고 개혁신당이 할 수 그것도 맞네. 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참고로 뭐 명예훼손은 아니고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 네. 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저도 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선거 기간이니까 이제 선거 기간. 후보자 비방죄 뭐 이런 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진숙 그 경우만 봐도 뭐 바로 체포될 수도 있겠네요. 이진숙도 공직선거법 때문에 체포한 거거든. 다들 그렇게 맞는 말인데 사안이 비슷하네. 내가 뭐 훔쳤나? 야, 내가. 네. 근데 진짜 여러분 요거는 내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니 이거 윤석열이 네. 입틀 막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똑같죠. 그러니까 정당 뒤에 숨어서 입틀 막하는 이게 거예요. 똑같고 지금. 똑같아요. 이거 진짜 엄청난 비효율이고 이 엄청나게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아까 각하제도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아니 도입해야 그러니까 진짜 도입해야 돼. 그건 심각해요. 각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고발 당했을 때 고발 당한 사람한테 어떤 건으로 당했는지 알려줘야 돼. 그것도 안 알려준다며. 안 알려줘. 네. 그것도. 그게 뭐야? 이런 것들 아주 문제가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변호사들이 쉬쉬해요. 왜냐? 이걸 어렵게 해야 자기들을 찾거든. 쉬쉬해 이런 것들을. 별것도 아니거든 사실 요거 근데. 나 비추지 마. 나 요새 형사 사건 변호 거의 안 해. 못하니까요. 네. 저는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정보공개 네. 청구 해야 되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예. 드리겠습니다.